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또 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경제 원리를 좀 알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방송을 또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원리에 관한 그러한 강좌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식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또 어떤 경제 원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러한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진행 방향이나 구성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1편에서는 기초편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 원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또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 용어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서 당분간 기초편에서 다루고요. 이러한 핵심적인 경제 용어라든가 개념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나면은 제2편이라고 해서 미시경제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3편에서는 거시경제라고 해서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제4편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시고 내용이 좀 들을만하다 하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고요. 또 구독란에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구독 누른다고 해서 비용이 요구되거나 청구되는 것은 아닌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새로운 강의 내용이 이렇게 소개됐을 때보다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하고 구독을 갖다가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3강에서 주로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경제를 조직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3대 과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 이외에 또 경제가, 국민경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런 과제들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강의 내용을 한번 잠깐 다시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제란 무엇이라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올렸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 또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 경제행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줄여서 경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 다시 말해서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조직이라든가 사회적인 제도, 질서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경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일상 삶죠. 인간이 일생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문제 얘기하는데 그럼 경제 문제는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 경제행위, 경제라고 얘기했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제도나 질서까지 통틀어서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가 문제다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생산과 분배와 교환과 소비 과정에서 그 전체 과정에서 그 중에 일부에서 또는 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렇게나 막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결할 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 경제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 원칙과 원리 기준을 갖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소개했는데 첫째는 뭐였죠? 효율성이다. efficiency. 효율성은 뭐라고 소개했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 효과를 내는 어떤 그 원리를 최소 비용의 원리,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갖다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해서 효율성이 높다,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경제에서는 우리가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왜 그렇죠? 인간한테 필요한 자원을 인간한테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하는데 자원이 희소하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원하는 모든 그 상품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 원료나 자원이 무한정하다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인간에 필요한 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하는 재화는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가장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문제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효율성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택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효율성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효율성을 지나치게 우리가 강조하고 효율성을 우리가 제일주의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앞으로도 상세히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 경제에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공평성, 부의 분배라든가 소득의 재분배 분배 문제에서 어떤 부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나 또는 소득의 어떤 형평성이 크게 훼손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경제 제도는 그러한 경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하지만은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게 해서 공평성이 크게 훼손돼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평성과 공평성 그 다음에 효율성, 다시 말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또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21세기의 경제와 연관돼서 속에 올렸던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효율성과 공평성이 기본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21세기에서는 이 효율성과 공평성 문제만 갖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효율성, 공평성만 강조하지만 제 생각에는 21세기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전자통신의 발전과 교통수단의 발전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어느 누구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거나 또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개인과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 간에도 그렇고 조직과 조직 간에도 그렇고 지역과 지역 간에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분쟁이 왜 일어났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니까는 중국과 미국에서 어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의 21세기에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율성, 공평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존,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느냐, 그리고 단순히 공존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영, 함께 번영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느냐는 코이그지스턴스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요. 이것은 개인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도 운영돼야 되고 경제도 운영돼야 되고 또 사회 구성원들도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 경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또 공동으로 번영한다. 공동으로 번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의식을 갖지 않는 한 21세기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경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은 21세기에서는 이러한 효율성, 공평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제도, 경제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공영,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겠다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 제도, 또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3강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자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제3강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누굴 위해 생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3강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주제였던 즉 경제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보기로 했는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 과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사뮬슨, 즉 MIT의 그 경제학과 교수였던 사뮬슨 교수는 그의 경제학 책에서 어떤 사회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3대 근본적인 경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사뮬슨 교수의 그 주장에 의하면은 또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그의 어떤 주장들을 이제 따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좀 소개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회 제도든지 사회 시스템이든지 그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경제 문제는 첫째는 뭐냐면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를 해결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뮬슨 교수의 얘기에 의한다고 하면은 인간이 사는 사회 세상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면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해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떠한 경제 시스템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어떤 상품을 갖다 생산하고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물의 종류에 관한 선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소비재, 뭐 쌀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상 그 사람들의 그 삶과 밀접한 그런 소비재를 많이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교육 설비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모든 물건을 다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제도든지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갖다가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왓에 관한 문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이 한정돼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물의 종류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생산물의 종류가 선택이 됐다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이 선택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이 됐다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우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을 어떤 생산물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면은 그 생산 방법,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생산 기술의 선택에 관한 문제죠. 즉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라고 해서 이제 노동과 자본, 그다음에 어떤 자연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노동을 더 많이 쓸 것이냐, 기계 장비인 어떤 자본을 더 많이 쓸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자연 원료를 갖다 투입한다면 어떤 자원을 갖다가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생산물의 종류,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면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우에 관한 문제, 생산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산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산 요소의 결합에 관한 문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어떤 사회든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어떤 물건을 갖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우에 관한 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첫 번째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세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생산물이 누구를 위한 생산이냐, for whom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된 생산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은 부와 소득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얘기죠. 생산물의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에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 제도든지 간에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세 가지다. 이것을 3대 근본, 경제적인 근본 과제다, 경제 문제다 얘기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 다시 말해서 경제 체제하고도 우리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러는 경제 운영 조직 또는 경제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근본 경제 문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왕정 체제나 봉건 사회 체제를 갖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왕정 체제나 봉건 사회 체제에서는 왕이나 봉건 영주의 명령, 그 다음에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사회 계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왕정 체제라든가 봉건 체제에서는 왕의 명령이라든가 사회 계급에 따라서 전통과 사회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경제 문제가 해결됐고요. 두 번째 경제 조직이나 경제 운영 방식은 우리가 통제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 경제 조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커맨드 이코노미에서 통제 경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위해서 얘기한다면 사회주의나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 공산주의 체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제를 운영하는데 명령에 의해서 국가가
생산 요소의 노동과 자본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소유하고 기업도 국가가 소유하면서 예,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관한 중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어떤 경제 조직이나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것을 갖다가 통제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제 경제는 바로 중앙정부, 즉 국가의 중앙정부 기획국이라고 하는 데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만큼 생산하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결정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통제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런 어떤 통제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제 경제 시스템 하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통제 경제 시스템, 그래서 말해서 국가, 정부가 경제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통제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은 우리가 역사상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는 실패한 어떤 경제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왜 붕괴됐을까요? 물론 뭐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은 뭐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아직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뭐 중국도 이미 상당한 부분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띄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물론 정치 체제는 뭐 공산주의 체제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고 뭐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 세계적으로 봐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붕괴된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형평성, 공평성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공평성,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효율성이 크게 해쳐질 수 있다고 했죠.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효율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하면은 그 경제 체제가 지속적으로 또 운영이 되기에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체적으로 붕괴한 것은 결국은 형평성,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효율성을 크게 훼손시켜 갖고 결국은 스스로가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소련, 즉 1989년도입니까? 구소련의 붕괴라든가 동구의 어떤 동구 유럽의 공산권의 붕괴가 바로 그 효율성을 크게 우리가 훼손시켰기 때문에 경제가 스스로 붕괴됐다. 공산주의 국가가 스스로 몰락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사회 전체적인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전통적인 왕정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커맨드 이코노미에서 통제 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경제, 마켓 에코노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 문제를 갖다가 시장 기구, 마켓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시장 기구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제 문제, 아까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설명드렸죠?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제 활동, 경제 행위라고 얘기했고 그러한 데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경제 문제, 생산과 분배와 교환과 소비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시장 기구, 마켓 메커니즘이라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갖다가 시장 경제 체제다,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협의의 의미에서 물건이 팔고 살리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오늘날에서는 추상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물건을 일정한 가격에 내가 얼마만큼 팔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를 나타내는 생산자가 있고요. 또 일정한 가격이 주어지면 그 가격에서는 내 그 물건을 얼마만큼 소비하겠다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그 의사를 나타내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시장까지도 우리가 시장의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하고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서로 만나서 물건을 팔고 사는 그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시장을 일단 곳을 갖다 일단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보고요. 요것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이제 상세히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물건이 사고 팔리는 그러한 어떤 그 곳을 갖다가 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장에서는 가격, 그 다음에 이익과 손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유인과 보상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 갖고 희소한 자원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고 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시스템이다, 시장경제 제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장경제에서는 어떠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가격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그 경제적인 어떤 유의나 보상 문제, 그 다음에 이익과 손실 문제, 이런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움직이는 그러한 제도를 갖다 시장 경제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고, 이 시장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생산하는가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생산과 소비에 관한 주된 결정을 내리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은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찾아내서 그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상품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죠. 좀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서 만약에 상품이 팔린다 한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면 그런 상품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상품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높은 이윤을 내는 상품, 높은 가격에 높은 이윤을 내는 상품이 잘 팔린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그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갖다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그 높은 이윤을 내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이윤이 하나도 안 나거나 작게 난다고 하면은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공급자 생산자들은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또 만약에 손해가 난다고 하면은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런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또 상품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많은 이윤이 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또 이윤을 내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공급자들은 그런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라면 그런 상품을 생산자들은 생산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생산물의 종류에 관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산물 시장 또는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도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자연 원료에다가 인간의 노동력에다 자본, 기계 장비를 결합을 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산할까 하는 문제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자연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면 작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생산물을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 결정했다면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의 노동과 기계 장비 또는 원료를 어떻게 결합해서 가장 작은 비용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거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인 노동과 기계 장비 자본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만약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인건비가 비싼 데 비해서 자동화된 기계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상품의 단가를 갖다가 크게 낮출 수 있고 따라서 이윤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면 기업들, 공급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노동자를 덜 쓰고 자동화된 기계 설비를 더 쓰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비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은, 공급자들은 어떻게 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작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으로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생산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세 번째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포품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생산물의 분배 문제죠. 이것을 좀 더 확장한다면 소득이나 부의 분배에 관한 문제인데,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하는 문제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그것이 결정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생산 요소 시장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어떤 생산인가, 즉 부의 분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어떠한 생산물 시장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는 그 종류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까,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결정이 됐다면은, 세 번째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하는 분배 문제는 생산물 시장과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 한다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산자들은 그 이윤이 많이 나는 상품을 갖다 생산하려고 하고, 이윤이 나지 않는 그런 상품은 생산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또 이윤이 작은 상품은 덜 생산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이윤이 많은 그 상품을 갖다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이 됐다 한다면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된다 이겠죠. 즉 만약에 노동이 싸다, 그 다음에 기계가 비싸다, 기계 설비 이용이 비싸다 한다면은 생산자들은 어떻게 노동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기계 장비 자본을 덜 쓰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가 비싼 데 비해서 자동화된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평균적인 원가를 갖다가 상품의 단가 원가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 한다면은 사람을 덜 쓰고 기계 장비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할 거다. 따라서 그러면 무엇을 생산하는데 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 기계 장비는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인가를 갖다 어떻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만약에 인건비가 비싸서 기계 장비를 더 많이 쓴다 그런다면은 그 결과에 의한 어떤 분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노동을 덜 쓰기 때문에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분배목은 작고, 자본을 가진 사람, 기계 장비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분배목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포품의 문제, 분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오늘날 예를 들어서 IT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저 전자업계에서 뭐 이게 IT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요. 그다음에 그 옷을 조그만 옷 공장에서 옷을 우리가 공급하는 생산하는 어떤 노동자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거고, 조그만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옷을 갖다 생산하면서 8시간 노동한 노동자하고 누구의 임금이 더 크게 날까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거다는 얘기죠. 물론 그들의 어떤 생산성도 높고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그 많은 그런 그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생산 요소와 연관시켜서 본다고 한다면은 기계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또 많은 그런 우수한 인력이 중심이 돼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갖다 얻는 데 비해서 같은 8시간을 갖다가 근무한다 하더라도 옷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결국 분배 문제, 부의 분배 문제를 우리가 분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예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러한
그 체제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시장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뭘까요? 앞으로 뭐 상세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한 가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얼마만큼 상품을 소비하겠다는,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다 수요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이론에서 공급이다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 공급자들이 내가 얼마만큼 상품을 갖다가 생산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수요,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 욕구, 그 다음에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 공급자들이 얼마만큼 공급하겠다는 어떤 의사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또 그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은, 공급자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에서의 그 작동 원리를 수요 공급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작동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이 뭘까요? 중요한 그 수요와 공급 원리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그러한 그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그런 기능을 할까요? 수요와 공급을, 만약 수요와 공급에 어떤 불일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시켜주는 그 역할, 기능은 누가 하느냐 얘기죠. 바로 그것이 프라이즈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불일치를 갖다 조정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물론 가격하고 즉 프라이즈라고 하는 것하고요, 가치, 밸류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좀 그 다른 개념일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일 수 있죠.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을 평가하는 데서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보통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상품 단위당 화폐의 크기로 표현된 그 가격하고 또 실제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상품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밸류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하고 가치하고는 뭐 엄격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가치가 높으면 높은 가격을 사람들이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치 가격을 뭐 이렇게 혼용해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 원리, 시장 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그런 기능은 누가 하냐면 바로 가격이 한다. 그리고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불균형,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격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의 기능, 즉 가격의 기능을 우리가 어떤 가격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갖다가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의 주요 기능, 아까 가격은 뭐라고 했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상품 단위를 갖다, 상품의 한 단위를 화폐의 크기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라이즈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 갖는 기능은 크게 보통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가격의 기능, function of price, 가격의 기능은 첫째는 뭐냐면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활동의 지표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가격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그의 그 경제 활동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동을 갖다 유인하는 신호작용, 시그널 작용을 하기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높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나 소비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떤 의사결정을 하죠?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다 한다면은 그 상품의 소비를 줄이거나 그 상품의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서 잘 팔리더라. 그러면 생산자, 공급자는 어떻게 돼요? 아, 시장에서 잘 팔리고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생산자, 공급자들은 그 상품을 갖다가 시장에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반대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낮은 가격이다. 소비자 생각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 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 소비할 것 같다, 두 개, 세 개 소비한다든가 해서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요. 생산자,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상품을 많이 생산해서 공급해갖고 공급이 많다. 그렇다면 그래서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생산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산해서 공급해봐야 이윤이 작다 한다면 앞으로 그 상품을 갖다가 덜 생산하려고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어떤 시장이 균형 가격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수요 공급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면은 그 가격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어떤 경제 활동의 지표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가격의 신호 기능, 시그널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소비자나 생산자의 활동을 유발하는 지표이면서 신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또 가격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 그 상품의 어떤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 자율적인 레이셔닝 기능이다.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한다. 이런 그 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소한 자원으로 생산된 생산물이 상품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한정된 상품,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상품을 나눠주는 것일까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바로 가격이 부족한 상품 또는 부족한 상품을 갖다가 또는 자원을 가장 자율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얘기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된 생산물이 한정돼 있다 한다면은 그 상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팔고, 그리고 더 남다면 그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팔고, 그리고 더 남다면 그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팔게 되면은 바로 부족한 상품을 갖다가 가장 합리적으로 배급을 했다,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여름철에 어느 시장에 수박이 만약에 100통이 들어왔다, 100통이 거래가 된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100명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박에 더워서 수박을 사서 먹기를 원하는데 수박 한 통에 5만 원씩 하더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5만 원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0사람이 100통 중에서 10사람이 한 통씩 5만 원 주고 수박을 사가는 수도 있을 거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5만 원 너무 비싸다, 한 3만 원 정도는 몰라도 5만 원 너무 비싸다 해서 사람들이 5만 원 주고 사는 사람 10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수박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5만 원 고집하기보다는 가격을 낮춰서 3만 원에도 많이 파는 것이 나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일을 한다고 해갖고 한 통에 3만 원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수십 통을 팔고, 그리고도 남았다. 그럼 남아서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다가 뭐 썩히는 것보다는 또 낮은 가격으로 2만 원에 또 팔고, 그 2만 원 주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2만 원에 파는, 그렇게 해서 다 팔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품을 갖다가 가장 잘 판매했다 또는 뭐랄까 합리적으로 판매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상품 또는 어떤 자원도 마찬가지고 원료도 마찬가지고, 이 자원이나 상품의 물 갖다가 자율적으로 배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의 기능은 크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는 어떻게 돼요?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지표로서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신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상품이나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이면서 자율적인 배급 기능을 갖다가 이 가격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가격의 기능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다시 이제 잠깐 요약한다면은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지 어떤 사회 제도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경제 문제가 세 가지다. 첫째는 뭐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 하우에 관한 문제, 어떻게 생산할까 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됐다면은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그죠? 누구를 위한 생산인가. 즉 다시 말하면 for whom에서 결국은 부의 분배 문제,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3대 경제 과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굴 위한 생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3대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3대 과제, 경제의 해결할 3대 과제를 어떤 경제 조직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경제 조직과 연관해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첫째는 왕정체제나 봉건체제처럼 전통적인 그러한 어떤 그 관습이나 그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굴 위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왕정체제에서는 왕의 명령 또는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두 번째는 뭐였었죠? 어떤 조직이었죠? 커맨드 이코노미에서 통제 경제.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국가가 결정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죠. 정부가 무엇을 생산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노동자 몇 명 투입하고 어떠한 자본이나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하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중앙경제기획국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경제 문제를 갖다가 모두 통제하고 우리가 해결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통제경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갖는 가장 큰 약점은 뭐였었죠?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성, 에피션시가 크게 훼손됐고요. 따라서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망했다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우리가 붕괴된 것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원인에는 바로 지나치게 사회 공평성,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면 뭐랄까요,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든가 했을 때는 그 권력의 독점에서 어떤 뭐 부패 문제라든가 뭐 이러한 것도 연결돼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경제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지나치게 지나치게 공평성을 강조하게 되면 효율성이 크게 훼손돼서 경제 운영 자체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경제 체제 제도가 바로 시장 경제 시스템이다. 흔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경제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시장의 개인과 기업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갖다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굴 위한 생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시장 경제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 경제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 즉 상품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어떤 원리 작용에 의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했죠.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갖다 기업들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도 바로 시장, 그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나 원료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결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그 기술적 문제도 바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굴 위한 생산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산물 시장, 즉 상품 시장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과 자연 원료를 어떻게 결합해서 작은 비용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생산 포품의 문제, 세 번째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했고요.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일치시켜주는, 균형으로 또는 일치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작용을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작용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죠? 프라이스, 가격이다. 가격이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갖다가 매개, 중개시켜주는 그러한 기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갖다 조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시장 경제에서 바로 가격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것을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가격의 기능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격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자의 활동의 지표가 된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활동을 유인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신호작용을 한다 해서 시그널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가격은 부족한 상품 또는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배급하는 그 배급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그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그 세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경제 문제 말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경제 문제, 다시 말해 국민 경제 전체, 사회 전체 경제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함께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세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오늘날 국가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그러한 그 중요 경제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갖다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제 체제든지 국민 경제가 또는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아까 세 가지 근본 문제 말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소개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국민 경제, 오늘날의 어떤 국가든지 그 국민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요구가 된다. 오늘날의 국가 또는 정부는 어떤 정권이 됐건 어떤 그 체제를 갖고 있던 간에 오늘날의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에, 경제와 관련된 과제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Sustained Economic Growth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는데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어떤 경제 체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과거보다 오늘보다 미래 더 잘 살기를 원할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보다 오늘 더 못 살기 원하지 않고 오늘보다 미래 못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제 체제를 띄우든지 간에 또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현재 더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 현재보다는 미래 더 잘 살게 만들어야지만 그 체제를 지지하고 그 정권을 우리가 유지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떤 정부든지 어떤 국가든지 제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고용에 관한 문제죠. 고용의 증대 문제. 물론 경제학에서는 뭐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은 이 완전 고용은 경제학적 여러 가지 뭐 개념적인 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민 경제 또 국가 경제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완전 고용을 성취하는 것이다. 물론 뭐 완전 고용의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로 하여금 일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고용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 세 번째 과제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득 분배의 어떤 공정한 그 분배가 요구가 된다.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정부나 국가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사회 전체, 즉 국민 경제와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소득 분배가 요즘 소득 분배가 악화돼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겠는데 결국 소득 분배가 불공평해져 갖고 그 격차,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무슨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080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위 20%의 사람들이 그 계층에서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부를 80%를 나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의 80%의 그 구성원들 사람들이 생산된 생산물의 20%를 나눠 갖고 있어 갖고 소득 분배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불공평하다 한다면은 그러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게 되면은 그러한 경제 제도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 자, 왜 그렇다 얘기했죠? 80% 대부분의 백성들이 한 해 생산된 생산물의 20%를 나눠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생산된 생산물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 다시 말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이 얼마가 되죠? 80% 대부분 사람들이 지난해 생산된 생산물의 20%를 나눠 가졌다면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물을 얼마만큼 구입 소비할 수 있냐 이거죠. 단순하게 표현해 봤을 때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다음에 생산된 생산물 100 중에서 80%는 팔리지 않고 우리가 20만 소비된다면 그러한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다, 움직여질 수가 없다. 물론 뭐 요즘에는 이제 개방 경제에서 외국에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수요 말고 해외 수출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해 봤을 때 이런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면은 아무리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소득 분배 불공평한 분배 문제와 연관돼서 이제 요즘에 가끔 논의가 되는 것을 잠깐 언급을 드린다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분배 문제 어떤 정책을 취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1, 2년 사이에 사실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요즘에 와서 한국 경제에서 소득 분배 불평등도가 상당히 지난 1, 2년 사이에 뭐 크게 벌어졌다 하는 것을 그럼 1, 2년 사이 어떤 경제 정책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가 됐을까요?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몇 년, 올해 뭐 2년, 3년, 4년 이런 정책의 어떤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타난 소득 불평등을 갖다가 불평등의 어떤 그 수치 악화가 지금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의 잘못이다 이렇게 모두 거기에다만 원인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거에 많은 정부에서 정권에서 성장 우선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그 결과가 3, 4년 이렇게 4, 5년 지나온 그 누적된 결과가 다른 요건하고 합해지면서 다른 요인들하고 합해지면서 우리가 최근에
그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 문제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건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는 물가의 안정이죠. Price Stability. 예.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가가 만약에 불안하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심하다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경제는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화폐가 상품에 거래하는 중요한 어떤 매개 수단으로서도 작용을 하는데 그 가치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서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물가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물가 안정 문제에서는 한참 뒤에 또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물가가 만약에 그 30%, 50%, 100% 뛴다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경제 시스템이 화폐 경제 시스템인데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있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돼요? 화폐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실물, 물건을 중심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물가의 안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은 또 중요한 그 주제면서 한참 많이 논의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한참 뒤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경제가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경제적 자유, 에코노믹 프리덤에 관한 문제죠. 많이 논의되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지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시장에서 많은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데 이 경제적 자유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소득 중에 세금을 갖다 얼마만큼 국가가 가져가고 그 개인이 얼마만큼 자기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자기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세금을 작게 걷어들여서 국가가 해야 될 기능,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사회 여러 가지 간접 자본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한다든가 치안을 갖다가 사회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만약에 충분하게 그 재원을 갖다가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런 것이 올바른 어떠한 그 경제 운영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뭐 교육이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또는 뭐 국방 문제라든가 사회 질서 문제라든가 치안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지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좋으냐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개인한테 모든 것을 맡겨갖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그 경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떠한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면서 합의에 관한 문제고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근본적으로 경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어떤 사회 제도든지 간에 시스템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3대 경제 과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외에 국민경제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어떤 과제들은 지금 소개한 5가지 정도를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고용 문제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소득의 어떤 공평한 분배 문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물가의 안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에서 말씀드린 오늘 소개된 그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라 하고도 귀결된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 관한 문제라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을 보다 행복하게 더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용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소득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물가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적인 자유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는가, 어느 수준에서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 갖다가 국민 경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문제라고 했죠. 그다음에 오늘날에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어떤 방법으로서는 어떤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하는 표현, 후생을 증가시킨다, 복지를 증가시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추구하는 중요한 경제 정책도 그렇고 목표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또는 복지를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복지, 후생, 영어로 welfar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복지나 후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지, 후생, welfare. 복지를 증가시킨다,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은 후생을 증가시킨다, 복지를 증가시킨다.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복지나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welfare에서 W-E-L-L 그다음에 fair, F-A-R-E. 즉 다시 말해서 well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고요. fair라고 하는 생활하다 지내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생활하다 welfare의 합성어가 우리가 영어로 welfare에서 복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지 문제다 또는 후생 문제다 하는 welfare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라는 문제죠. 그래서 국민 경제, 국가 경제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다시 말해서 복지를 증가시켜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느냐, 더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의 행복감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하게 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신, 마음과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많은 그러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없애거나 줄여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 심신의 어떤 평안함 또는 어떤 고통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뿐이 아니겠죠. 인간 사회에서 물질 경제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물론 물질적인 부가 반드시 행복을 모두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또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 마음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은 그런 어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나 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꼭 돈이 많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꼭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또 돈이 많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한다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안함이라든가 편리함은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을 갖다 충족시켜주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 누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가 또는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물질적인 어떤 그 물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의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다, 경제 문제다
또 사람들은 보다 부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개인 간에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다툼, 전쟁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 이면에는 많은 부분이 바로 경제에 관련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다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물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문제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게 된다면은 심신, 몸과 마음과 몸이 우리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또 행복감을 갖다가 느낄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지나치게 가난이 지속되게 된다면은 개인의 어떠한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어떤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의식주,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는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